안녕하세요. 암을 포함한 모든 질병, 피가 답이다 저자 이현철입니다. 제5강은 혈액과 신경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경도 피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제6강 어혈의 양태와 구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어혈은 무엇이고 기존 혈액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며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어혈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혈이란 한마디로 피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피를 말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과 현상에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산소와 영양의 공급에서부터 체온 조절과 수면, 식욕, 성욕 등 그리고 각 장기의 제대로 된 기능에 이르기까지 수 없는 모든 과정에 피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피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피를 바로 어혈이라고 통칭하게 되며 보통 모세혈관에 박혀 모세혈관의 혈류를 방해하는 피를 말합니다. 반면에 어혈이 아닌 피, 즉 정상적인 피를 생혈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선 어혈의 양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는 선홍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피가 몸 밖으로 나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혈액 내의 혈소판의 응고작용으로 피는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혈의 경우 부양사혈로 몸 밖으로 나오자마자 바로 굳어지게 되는데 이때 사혈되어 나오는 과정에서 추출되어 나오는 모양과 색상에 따라서 구분되고 어혈과 함께 진물과 물집이 생기기도 하며 거품도 나옵니다. 피의 본래의 선홍색을 띠면서도 반질반질 윤기가 나기도 하며 질긴 형태를 띠기도 하는데 이걸 질긴 어혈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젤리처럼 헐물거리는 것에서부터 피의 색상이 검은 먹물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를 검은 어혈이라고 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생혈은 피부에서부터 빠져나오면 물처럼 주르륵 방사 형태로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상태가 나쁜 어혈 대부분은 잘 흘러내리지도 않습니다. 생혈과는 확실히 점도부터 다릅니다. 점도란 끈적거림의 정도를 얘기합니다. 사침자리에서 뽑아져 나오면서 흘러내리지도 않은 채 굳어져서 마치 부항컵 속에서 소똥이나 탑처럼 쌓이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어혈들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부항컵을 붙여 음압을 건다고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몸속 깊은 곳이나 경화가 많이 진행된 곳으로부터 잘 나오지 않는 어혈을 효과적으로 뽑아내는 방법을 고안하였는데 이를 공개할 예정이며 MP편에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어혈은 움직이는 어혈도 있고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어혈도 있습니다. 움직이는 어혈이란 피의 순환 과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어혈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근육 통증이 있을 때 담이 들었다고 하는데 파스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며칠 방치해 두면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혈이라도 정상적인 순환 과정에 의하여 흘러나와 정화 과정에서 처리되거나 다른 부위로 이동하였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담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어혈인 것입니다. 한 번 어혈이 된 혈액은 다시 정상적 혈액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정상적 순환 과정을
통하여 모세혈관을 빠져나온 어혈은 간과 비상에서 파괴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에서 파괴된 혈액만큼 골수에서 생산이 되기는 합니다만 일부는 다른 부분의 모세혈관을 전전하면서 혈류를 방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어깨 부분이 아픈 적이 있을 겁니다. 소위 견정혈이라는 곳입니다. 주무른다든지 파스를 붙인다든지 해서 수일간 지나면 통증이 해소되기도 하지만 그대로 통증을 수반한 채 지속적으로 아픈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파스나 마사지를 해서 사라진다고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받는 사람은 때가 되면 마사지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 어혈은 영원한 어혈이라고 봄이 좋을 겁니다. 대부분의 질병을 일으키는 어혈은 거의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어혈입니다. 이 고정되어 있는 어혈은 거의 예외 없이 통증을 수반합니다. 우리 몸은 통증을 통하여 어혈의 존재를 알립니다. 이런 몸속 신호를 무시하거나 신호에 대하여 무지할 경우 해당 부위의 경화도를 높여가면서 점점 더 큰 병으로 나아가면 불문가지라 할 것입니다. 때론 부항급 속으로 빠져나오는 어혈을 보고 나서 말하기를 혈액이 몸 밖으로 나오면 당연히 응고가 되니 어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어혈은 실제로 사회를 해보면 색상이나 사혈로 나오는 어혈의 모습에서 확연히 정상적인 혈액인 생혈과는 다르다는 것을 누구라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혈은 쉽게 나오지만 어혈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침을 아무리 해도 침을 찌른 곳에서만 좁쌀 크기만큼의 새까만 어혈이 나올 뿐 생혈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혈이 있는 곳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진물이 많이 나오고 거품마저 나옵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어혈로 환부의 상태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혈의 양태가 환부의 상태를 판단하는 바로메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물과 거품에 관하여는 상당 기록 기 방법편에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어혈도 피의 일부분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몸속에 존재하는 피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무게의 약 8%에 해당하는 피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고 질병을 일으키는 어혈은 동맥혈관이나 정맥혈관 내에 있는 어혈이 아닙니다. 각 세포와 직접 접촉을 하며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바로 모세혈관에 있는 어혈인 것이고, 이 어혈이 모세혈관을 막아 혈류를 방해하고 정상적인 세포의 분열이나 정식 및 대사 과정을 방해하여 세포나 장기를 부전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과정에서 못쓰게 된 피일지라도 모세혈관을 빠져나와 정상적인 정화 과정을 거친다면 이 과정에서 파괴되거나 폐기되고 우리 인체의 항상성 기전에 의하여 파괴된 양만큼의 새로운 피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어혈이 포함된 혈액의 총 혈량은 유지한 채 모세혈관에 박혀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며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혈이 포함된 피들은 설령 동맥과 모세혈관, 정맥을 무사히 순환하더라도 중화 과정에서 파괴되거나 처리되지 않는다면 산소와 영양 포화도가 낮아 피로감이나 빈혈을 일으키거나 영양 불균형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한방과는 달리 병원에서는 어혈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질병이 생기는 원인을 규명하는 방법론적 측면을 살펴보면 정상적 상태와
질병 발생 후의 상태를 혈액이나 조직 검사를 통한 화학적 비교 분석이나 유전자나 세포 등을 비교 분석하는 데서 그 원인을 찾고 있고, 다른 상태가 발견되거나 50% 이상의 비교 우의적 분석 결과가 나오면 유의미한 결과 혹은 확신에 가까운 표본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모세혈관 혈류가 원활하지 못하거나 거의 소통되지 못하여 각종 질병이 발생하는 원천적이고도 간단한 원인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오열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열의 특징은, 오열은 온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체온인데, 피가 통하지 않는 곳은 체온을 느낄 수가 없고 차갑기까지 합니다. 모세혈관이 막혀 피 자체가 통하지 않으면 당연히 막힌 부위의 체온은 차갑기도 하지만 오열 자체도 온도를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혈관의 차단 정도에 따라 다르다 하겠으나, 모세혈관이 100% 가까이 차단되면 괴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당뇨발과 같은 것입니다. 당뇨발은 정신멍청으로 당뇨병성 족부궤양입니다. 이 경우가 그러합니다. 모세혈관의 차단 정도가 임계점을 넘게되면 통증과 냉증부터 생깁니다. 염증도 수반하게 되고 생긴 염증은 쉽게 치료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표피 부분의 체온은 별로 차갑지 않았다 하더라도 몸속 깊은 곳의 어혈을 뽑아낸 다음 4일짜리에 손을 대어보면 굉장히 차가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열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수족냉증이나 통증이 있는 어깨 부분을 만져보면 신체의 다른 부위보다 온도가 낮게 되고, 오열을 제거하여 혈류를 소통하게 되면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수족냉증의 경우는 말단 부위로서 심장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에 관하여는 심장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열의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사회를 해보면 처음부터 생일 없이 오열부터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소량이 아니면 일부항 전체가 생일이 나오든지 어느 정도의 생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 계속 사회를 할 경우 오열이 나오게 되는데, 2부항, 3부항을 거치며 오열이 나오다가 갑자기 생일이 툭 하고 터져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보통 오열이 다 빠진 줄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사회를 중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회란 혈액의 양이 추가로 사회를 해도 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추가 오열 종제 확인 방법은 MP편에서 설명하겠으며, 적절 사용량에 대하여도 4일 간격과 횟수편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는 다시 사일할 경우 오열 뒤에 생일이 나왔다가 다시 오열이 나옵니다. 즉 오열은 생일, 오열, 생일, 또 오열 구조로 다층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피부로부터 피하지방, 이하 장기에 이르기까지 인체의 조직은 다양한 층을 이루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여러 층의 혈관층이 있기에 이러한 현상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한 번에 몸속 깊은 곳의 오열을 뽑아낼 수도 없고 잘 뽑히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어 조직의 경화 정도가 심화되었거나 위나 복부같이 조직이 두꺼운 부위일수록 오열을 뽑아내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오열의 구조가 다층적이란 의미에서 제가 오열 매트릭스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이 오열 매트릭스는 종으로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위에 부항을 얹어 음압을 걸면 해당 부위가 아닌 반대편이라든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부위까지
행적으로 울림, 즉 당김 현상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바로 모세혈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의뢰의 매트릭스는 모세혈관을 따라서 종과 행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혈요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느 일정 부위의 통증이나 증상으로 사혈을 하는데 다른 부위의 울림이나 당김 현상을 느낄 경우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부분을 오열을 제거하면 다른 부위의 울림이나 당김 현상이 일정 부분 해소되기도 하나, 울림 현상이 있는 부위 역시 사혈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머리 위에 있는 백회일이라는 곳을 사혈을 해보면 눈 주변이나 머리 뒷부분 혹은 목까지 당김이나 울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을 사혈해도 머리 부분이나 심지어 눈 주변까지 당김 현상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등에 통증이 있는데 앞부분에 거의 대칭적인 부분에 통증이나 울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근육 부분이 아닌 장기 위치와 같을 경우 예의주시할 부분이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혈의 양태와 구조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지금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고급 과정을 이해하는데 모두 양념과 같은 소양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열이 생기는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중요한 시간이니 반드시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일상 되시기 바랍니다.